자, 그럼 마지막으로 갑신정변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 규정입니다. 첫째, 갑신정변은 전통적인 한국의 개혁 사상의 흐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후기 신학 사상,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요. 일곱 개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한 후기 전기 신학 사상, 후기 신학 사상, 그 다음에 또 초기 개혁파, 그 다음에 이제 급진 개혁파. 이런 소위 한국 개혁 사상의 흐름과 동시에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 시민권 사상의 수용을 바탕으로 전개된 한국 근대 최초의 정치적 변혁 운동이었습니다. 둘째, 따라서 갑신정변은 그 과정이나 준비 측면에서 자율적 개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김옥균 등 정변의 주도자들은 자주의식과 개혁의식을 가진 개혁의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변 주도 세력의 대외 정세, 특히 일본의 국내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50명의 공관 세력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300만 행을 주고 하는 그걸 믿고 나중에 이제 정변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대외 정세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했다라는 측면이고요. 둘째는 청나라 및 국내 보수 세력의 정치적 지배력의 정도가 매우 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화 사상의 주도 세력 그 급진 개화파는 일부만 있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청나라와 국내 보수 세력의 그 지배력의 정도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패의 원인으로서 매우 혁신적인 개혁 지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했을까요? 바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즉 민중개혁, 민중계몽과 민중의 지지를 결여한 위로부터의 개혁 지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점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민중계몽, 다수 민중을 계몽시켜서 개혁의 의지를 갖도록 하고 국가 총체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독립신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민중계몽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가 주로 이제 학계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소위 그 갑신정변 실패 원인입니다. 그렇죠? 우선 일본에 도와준다는 일본의 그런 것을 판단하는 대정세의 판단 능력이 부족했고요. 보수 세력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민중계몽이 부족했다. 즉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부족했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개혁 지향적이었다라는 것이 실패의 원인인데요. 여담이지만 사실은 김옥균, 박영우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개화의 속도의 측면에서 지금 하루라도 더 늦으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비록 위험성을 갖고 있었지만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겠죠. 이 사람들도 개혁이 실패하면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신분이 양반 귀족 출신이고 심지어 박영우는 철종의 부마, 철종의 사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중계몽이나 아니면은 어떤 대중계몽 차원에서의 한국에 있어서는 근대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신분지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결국은 1910년에 그 국권 상실까지 있으면 불과 3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인 동안인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만약에 김옥균, 박영우가 살아있다면 이런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국가 전체적인 개혁과 그다음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국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계몽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독립신문, 독립협회, 애국계몽 운동을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죠.
서재필도 당시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갑신정변의 정치 외교 사적 영향입니다. 첫 번째는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서 4대 수구 세력, 즉 보수 세력의 권력 강화와 한국의 근대화가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 체결된 1884년에 한국과 일본 간의 한성조약과 1885년에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천진조약 체결의 결과로서 청나라 일본 간 갈등 및 청나라 일본 양측의 대한국 간섭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제 85년의 천진조약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신정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그런 그 조약들인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청나라와 일본에 대응하는 제3세력으로서의 러시아의 등장과 조선 중립화론. 이제 조선을 중립화, 우리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갑신정변은 중요한 결과를 낳았고요. 지금까지 제6주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용도 다른 주차보다 많고 특히 개화사상 부분에서 유길준 사상이라든가 김옥균, 박용의 사상을 설명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을 앞으로 또 개화운동 말고 애국개몽운동이나 독립운동 또는 독립협회 활동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토대로서의 준비를 조금이나마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제가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제7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지식인 중심의 개혁이었다면 이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동학교도와 농민이 합쳐진 아래로부터의 대중저항운동이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일본의 문호개방을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의 문호개방을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조일수호 조결 체결했죠. 조일수호 조결 체결 이후에 국내적 대응 방식으로서 이번 주차에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봤고요. 이제 7주차에서는 이제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